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5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오늘 또 2% 넘게 급락해버린 한국 증시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직후 나흘 연속 이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코스피 시총은 지난 8월 주가가 대폭락했던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주가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오늘만 4% 넘게 내렸고 여기에 환율도 2년 만에 달러당 1,400원을 돌파해 우리 경제를 신음하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 세계 경제가 깜짝 호황, 이른바 트럼프 랠리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금융시장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장 직후부터 1% 넘게 내리더니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2.64% 내린 2,417.0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당선 이후 나흘을 내리 하락한 코스피는 오늘 시총 2,000조 원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도 3% 가까이 급락하며 석 달 만에 600선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7천억 원 넘게 내다 팔았는데 순매도 규모는 하루 만에 배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몇 달 새 이 같은 증시 변동성은 유독 우리나라에만 두드러졌습니다. 코스피가 8%대 대폭락했던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미국은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을 등에 업고 수차례 최고치를 경신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그 이후로도 큰 반등 없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한미 증시가 따로 노는 디커플링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국내 증시의 나홀로 급락세는 더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8일 후 오늘까지 코스피 낙폭은 5.6%에 이릅니다. 반면 일본은 그 절반에 그쳤고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걸로 보였던 중국은 오히려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2년 만에 1,4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10원까지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강달러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산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니까 주식에 대한 사실 매력도 좀 낮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오늘만 4% 넘게 급락하며 겨우 5만 원을 넘겼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모두 주가 부양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증시는 속수무책으로 내리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나홀로 부진한 이유가 뭔지 계속해서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은 불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 한때 처음으로 9만 달러, 우리 돈 1억 2,6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도지코인 같은 이른바 밈코인까지 한 달 새 230%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기업 실적이 안 좋은 우리 증시엔 돈이 더 빨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의 어닝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기업들의 주주 환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어 있는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 가상화폐 하루치 거래 대금은 30조 원대로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에 들여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매긴다는 트럼프노믹스 공포도 반영됐습니다.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전망입니다. 규모가 큰 게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매기면은 대략 저희의 추정은 우리나라 수출의 한 0.4%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강달러가 이어지면 물건을 수입해오는 우리 기업들 부담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 전반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한계에다 밸류업이나 금투세 폐지 같은 정책 효과도 사라지면서 당분간 금융시장 변동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걸로 확인돼 논란이 큽니다. 명 씨는 이게 단순 교통비였다고 진술했다지만 주변 인사들은 저희 취재진에게
대선 때 여론조사에 준 비용을 받으러 간다고 했던 명 씨가 대신 들고 온 게 이 금일봉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장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도 공짜 여론조사와 금일봉 그리고 공천장 사이의 연관성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는데 먼저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강혜경 씨는 대선 당시 명태균 씨 지시로 81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윤석열 캠프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강 씨 등은 대선 직후 명 씨가 서울로 이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갔었다고 증언해 왔습니다. 그때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돈을 받으러 그 갔었는데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3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10억 받아올까 20억 받아올까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서울로 돈을 받으러 갔어요. 하지만 빈손으로 왔고 4월 중순 차를 몰고 다시 서울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에게 금일봉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같이 온 사람한테 물으니까 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너한테 단돈 뭐 돈 100만 원이라도 주더냐.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줬다고. 당시 명 씨와 동행했던 인물은 5만 원권 신권으로 100장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막내딸 시집 갈 때 그 보태야 된다고 집에 갖다 놨다 보관하고 있다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뒤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처음 알렸습니다.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다며 네네.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이후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비 반을 가져가는 거가 불법이 아니라 나는 합당하게 받아간다라는 걸 계속 저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검찰은 이 공짜 여론조사부터 금일봉과 세비 절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명태균 씨는 저희 취재진에게도 이 금일봉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검찰이 1차로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검찰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직접 이 금일봉에 대해 말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김 여사가 준 금일봉 봉투를 올려놨는데 그건 왜 안 가져갔느냐며 사실상 검찰을 조롱했다는 내용입니다. 명 씨가 저희에게 한 말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30일 검찰은 명태균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기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명 씨는 당시 집으로 들이닥친 검찰 때문에 기분이 나빴었다고 말했습니다. 천장하고 뭐 화장실로 다 들이대. 그래 가갖고 그 남의 집에 그래 아침에 그래 하고 하면 기분 좋냐 나쁘냐.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건넸던 금일봉 얘기를 검사와 수사관에게 먼저 꺼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조사를 받은 강혜경 씨 진술을 통해 이 금일봉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가져가라고 여자가 받은 금일봉이 오다 갖다 놨는데 왜 그건 안 가져갔어요?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자 검찰 수사관이 놀라더라고 말했습니다. 검사하고 콩불인가 그래. 놀래보더라고. 얼굴이 빨개져갖고 어디 방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뭐라 금액이 얼마예요? 그랬대. 명 씨는 다음엔 찾아서 세어보라고도 했습니다. 뭐 다음번에 가가서 그거 뭐 가가 살려봐야지 뭐 본인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뭐 본인이 가서 가가 살려봐야지. 그러니까 놀래 자빠졌지. 아직 검찰 출석 전이던 명 씨는 이런 대화로 강 씨 진술을 넘겨짚을 수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수사관들이 강혜경이도 물어봤을 거 아니야. 혹시나 명태균 금일봉이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느낌에. 명 씨는 이 모든 게 검찰을 놀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자기 증거유기 아이가 놀린다고 한 말이다. 놀린다고. 검찰을 골탕 먹이던 명 씨는 결국 휴대전화에서 돈봉투 사진이 발견된 뒤 금일봉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어제 저희는 명태균 씨가 경호상 기밀 사항인 대통령 일정을 미리 알고 말하는 녹취를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에서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를 만났고 그날 이후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이 명 씨에게 전달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12일 김영선 전 의원은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신과 명태균 씨 두 사람 비행기표를 예약해달라고 합니다. 내일 저기 김포에서 김해 가는 거를 8시 비행기를 꺼내야 되겠는데? 네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좋은 자리를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둘 중에 하나 끊고 있거든요. 아니 명 사장은 다리가 아프니까 그렇게 네네네. 하고 나는 상황 봐서 그냥 저가 항공 끊어도 돼. 하루 뒤인 13일이 바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열차 안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지목된 날입니다. 6월 20일엔 명 씨가 강혜경 씨에게 전화합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 정보가 셀까 싶어서 그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실제 이틀 뒤인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를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동행했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씨 등은 당시 김 여사가 명 씨, 김 전 의원과 두 번째 회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김영선 씨한테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지 아시죠? 영 선생님이랑 그 막내딸 평생 책임지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그런 뒤 실제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국회의원 월급인 세비 절반을 약속합니다. 920 정도 들어왔습니다.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그래서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랄까. 혜영 씨. 네네. 난데 네. 그 명본부장이 네. 그 저기 돈 받는 거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더나? 일단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명 씨는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받았다는 금일봉 500만 원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스튜디오에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강버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여사에게 금일봉을 받았다는 얘기. 주변 인사들 여러 명이 들은 걸로 취재가 됐죠. 그 얘기를 들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매일 모두 9차례 미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네. 이 중 하나는 앞서 윤석열 캠프에 있던 한 인사가 이 캠프 회의에 올라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명 씨는 강혜경 씨에게 이 서울에 돈 받으러 갈 테니 여론조사 내역을 뽑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강혜경 씨는 3월 21일 명 씨 이름으로 끄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명 씨는 돈은 안 가져오고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여사님한테 뭐 자비 받았다고, 금일봉 받았다 그런 말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의창구 보궐선거에 김영선이 공천이 된 거예요. 네, 주변에 금일봉을 받았다고 말한 건 이 서울에 다녀온 3월 21일과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 절하고 대통령이 말했던 이 5월 9일 사이인 4월로 추정이 됩니다. 네. 김태열 소장과 강혜경 씨, 또 금일봉을 받아올 때 명 씨와 동행했던 인물까지 3명이 검찰에 같은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명 씨는 이게 교통비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여론조사 대가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는 거군요. 네, 김태열 소장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천에서 떨어진 고령 군수 후보, 대구 시연 후보 이런 분들이 돈을 달라고 독촉하고 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그 대가로 김문선이 공천 받아온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돌려달라고 하는 그 돈, 대선 앞두고 명 씨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명 씨는 돈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받아왔다고 말한 건데요. 이 때문에 이 명 씨가 받아온 금일봉도 이 명 씨는 교통비, 아이 용돈 등으로 설명하지만 공천처럼 대가성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수사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근데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명태균 씨에게 넘어간 돈은 검찰도 영장 청구서에 공천 대가라고 못 박지 않았습니까? 네, 김영선 전 의원은 매달 받는 세비의 절반을 이 강혜경 씨를 통해서 현금으로 명 씨에게 건넸습니다. 왜 돈을 주고 있었는지 김 전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생각하고 하는데 네, 재보궐로 5선이 될 때 명 씨 덕을 받고 결과적으로 공천을 못 받긴 했지만 6선 의원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던 건데요. 네. 명 씨가 받아간 돈, 검찰이 일단 특정한 것만 2022년 8월 23일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6차례,
7,620만 6천 원입니다. 이 명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건넨 배경에는 김 여사가 있습니다. 왜 공천받는지 아시죠? 우리 명 선생님은 책임질 했거든. 네, 이렇게 생계를 책임지라고 말한 게 사실인지 금일봉과 이 책임지라는 지시, 이 배경에 선거 과정 중에 명 씨 역할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건지 검찰이 앞으로 확인해야 할 의혹들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사가 금일봉을 줬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한 저희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와 금일봉 부분 짚어봤습니다. 앞서 명태균 씨에 대해 대통령실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명 씨가 지난 대선 경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선거 전략을 30분 넘게 발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물밑에서 조율한 걸로 알려진 함성득 교수가 한 말입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함성득 교수는 JTBC 취재진에 2021년 6월 중하순쯤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찾아와 선거 전략을 브리핑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엔 캠프 관계자 대여섯 명과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함 교수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명 씨는 경선 규칙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토끼와 거북이를 예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달리면 토끼가 이기지만 바다로 가면 거북이가 이긴다고 했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씩 합산해 반영하는 방안이 윤 후보에게 유리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70%까지 늘리면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또 직전에 당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끌어올지를 비롯해 윤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도 이 자리에서 조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실제로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자신이 조언해줬다고 JTBC 취재진에 말한 바 있습니다. 말하는 진짜 입당 날짜 내가 그거 까줘요? 함 교수는 김 여사와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한 명 씨의 설명이 30분 넘게 이어졌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명 씨에 대해 대통령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등이 당시 명 씨를 초대해 선거 전략 브리핑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이와 관련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 교수는 이 자리 외에 자신과 명 씨, 김 여사 등이 별도로 모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명 씨뿐 아니라 수백 명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며 명태균 씨와 거리가 멀었고 명 씨의 역할도 작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함성득 교수는 명 씨의 조언을 받기 전에 대통령 부부가 일종의 인사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곁에 둘 중요한 참모를 고를 때나 거칠 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함성득 교수는 JTBC 취재진에 자신이 명태균 씨를 알게 된 건 지난 2021년 6월부터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2021년 6월 11일 이후 명 씨 이름이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오르내렸다는 겁니다. 함 교수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이준석 대표와 그의 멘토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며 명 씨를 추천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명 씨에 대한 인사검증을 지시해 수일간에 걸쳐 사전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함 교수는 다수의 여권 인사들의 확인한 결과 명 씨가 실제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정치권의 인맥이 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단일화에도 관여하는 등 선거 전략이 괜찮다는 평을 듣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명 씨의 과장하는 화법이 우려되고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도 모두 윤 대통령 부부에게 보고했다는 게 함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후 함 교수는 김 전 의원과 또 다른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함께 명 씨를 만나 직접 면접을 받고 이런 절차가 모두 끝난 직후인 지난 2021년 6월 18일 명 씨와 김 여사가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확인을 거친 뒤 명 씨는 김 여사와 캠프 관계자들 앞에서 선거 전략을 브리핑했던 겁니다.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부부가 함 교수에게 명 씨의 신상 검증을 비롯한 신뢰도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게 사실인지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런 명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걸로 의심됩니다. 공천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윤석열 당시 후보나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주겠다며 서울로 데려온 뒤 유력 정치인들을 실제 소개시켜줬고 시골 군수 공천은 발로 살짝 건드리면 된다. 큰 소리치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은 미래한국연구소에 모두 2억 4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고 걸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9번, 4번 해서 총 13번, 두 분이 13분인 거예요. 검찰은 명태균 씨 등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3명이 후보자 별장에 방문했고 종이 가방에 현금을 넣어 과일과 함께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 씨가 대통령 후보와 그 측근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공천을 줄 걸로 믿게 했던 겁니다. 시골 군수 그거 공천은 발로 살짝 건드리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 정도까지 수차 이야기했어요. 명 씨는 윤석열 당시 후보나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주겠다며 후보자들을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면은 뭐 코바나 콘텐츠를 가든지 김정은 위원장 사무실을 가든지 당연한 그 코스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들은 대통령이나 여사는 만나지 못했지만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와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때 명 씨는 후보자들을 독립자금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권을 바꾸기 위한 자금을 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끝내 공천은 받지 못했고 후보자들은 명 씨를 원망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골병들여갖고 경선들이 나가서 돈을 몇 억씩 쏘아 버텼잖아. 김명세 입에서 그 사람 괜찮다고 해야. JTBC 이자연입니다. 명태균 씨도 검찰 조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집을 찾아간 사실을 인정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로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까지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자신의 발언이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좀 너스레 떨고 좀 오버하고 그 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를.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의 집인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한 게 맞다고 진술한 겁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박완수 경남지사와 함께 찾아갔고 본인이 두 사람의 사진도 찍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언론 등에 나왔던 윤 대통령의 집 방문에 대해 명 씨의 공식 진술이 나온 만큼 검찰의 조사 범위도 넓어질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과 연락 횟수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은 명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의원에게 반말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명 씨로부터 지난 3월 1일 이 의원 등과 있었던 7불사 회동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명 씨는 개혁신당 대표이던 이 의원과 만나 김 전 의원의 비례대표를 타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통령과 대통령실 해명과는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대통령의 측근인 함성득 교수가 한 말인데 함 교수를 직접 취재한 박사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함성득 교수 말에 따르면 명태균 씨를 대통령 부부가 직접 일종의 인사 검증을 지시했다는 건데 그럼 이건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실의 해명과 배치되는 말 아닙니까? 네, 지난달 명 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33일 만에는 대통령실 공지에선 명 씨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꼼꼼한 인사 검증을 거쳐 명 씨를 일종의 참모로 기용했다는 게 함성득 교수의 설명입니다. 함 교수는 윤 대통령과 같은 아크로비스타 주민으로 검찰 간부 시절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함 교수는 당시 명 씨 세평을 조회해준 인물 중에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명태균 씨도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하는 날짜나 캠프 인사에 관여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명 씨는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자신이 조언했다고 주장했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이력서를 자신이 검토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오늘 그냥 입당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때 네 분이 7월 30일, 8월 3일, 8월 6일, 8월 15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경기 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 이력서 누가 본지 알아요? 저예요. 비서실장이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호불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이력서 보고 그거 한 사람이 저라니까?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명 씨의 역할을 부인해 왔는데 대선 경선 초기 단계부터 명 씨가 캠프에 관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의미가 있죠. 또 함성득 교수의 말을 따져보면 이 김건희 여사 또한 명 씨에 대한 이 평판조의 단계부터 그리고 캠프의 선거 전략 회의에 관여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명 씨가 지난달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명 씨가 자신이 직접 뽑은 인물인 만큼 신뢰를 드러냈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 명 씨 역시 2021년 6월 18일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난 이후부터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수시로 연락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한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통령실에 입장을 요청했는데요. 네. 별도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입장이 나오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박사라 기자였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업 방문 일정을 미리 안 것뿐만 아니라 이 기업 주식을 사라고 지인에게 권유하는 녹취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명 씨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라고 강의하듯이 설명하고 이걸 들은 상대방은 대통령 일정 관련 주식 종목이 또 없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인 2022년 6월 22일 경남 창원에 있는 원전 관련 기업 두산에너빌리티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원전 세일즈를 하겠다고 언급하자 다음 날 해당 기업의 주가는 5%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량 지난 시점에 명 씨는 지인과 통화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에 대해 언급합니다. 대통령 방문 직후 올랐던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명 씨는 나중에 오를 거라며 장기 투자를 권했습니다. 그거는 쭉 놔둬야 돼. 아니 그거 그냥 가대 최소한 2년은 가야. 그냥 적금 듯이 놔두면 7만 원, 8만 원 갚긴데 아무리 못 가도. 아니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인이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투자할 주식을 더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명 씨는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봅시다. 명 씨는 대통령의 두산에너빌리티 방문을 미리 알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 씨에게 주식을 사놓으라고 권유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가만히 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되면은 6, 7만 원 간다. 나같이 돈 빌려서 한 사람은 단발로 해갖고. 민주당은 국가기밀인 대통령 일정과 동선을 민간인에 불과한 명 씨가 미리 한 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면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때 대통령 전용 열차에서 김 여사와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용 열차에 민간인이 타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기록은 파기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첫 단독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했을 때 KTX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이날 대통령 전용 열차에 타 김 여사를 만났다며 자랑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급 열차, 약간의 그러니까 일반 KTX하고 다른 대통령만이 탈 수 있는 기차를 탔다 본인이 탔다라는 거 엄청 자랑을 했었어요. 일반인들이 못 타는데 나는 탔어. 타서 이제 여사도 만났고 인사도 했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확인 결과 관련 규정엔 대통령과 수행원이 아닌 사람이 탑승하려면 경호처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명 씨가 열차에 탑승해 김 여사를 만났는지 사전 승인을 받고 탑승한 건지 여러 의문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특별 열차는 공적인 이유로 상부 요인 등 중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이 탑승을 했는지 이런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한국철도공사에 열차 운행일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대통령 경호처 요구대로만 운행할 뿐이라며 이후에는 관련 기록을 파기해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이 과잉 진압에 이어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경찰은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가 문제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경찰에 끌려갑니다. 경찰은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걸로 보인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노조의 지시 아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한 걸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해당 조합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는 것 단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7월과 11월 집회를 예로 들며 그간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불법 행위를 자행해왔다며 민주노총의 시위가 늘 이런 사안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씌운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된 조합원들은 적법한 경로로 행진을 했고 오히려 경찰이 충돌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결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음주 뺑소니를 벌인 뒤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술을 더 마시는 식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 씨를 질책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소속사 대표와 김 씨 등은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키고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없앴습니다. 김 씨는 열흘 만에야 범행을 인정했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와 비틀거리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낸 지 17시간이나 지나서 음주 측정을 한 데다 현장에서 도망친 뒤 술을 더 마셔 사고 시점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3번이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반적인 태도를 볼 때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CCTV에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회사 대표 등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인멸을 공모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거짓으로 자수한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같은 부대에서 일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군 장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양광준, 나이는 38살입니다. 경찰은 양광준이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지자 범행을 벌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38살, 안경 쓴 얼굴의 양광준. 강원경찰청이 오늘 누리집에 올린 살인 혐의 피의자 신상 정보입니다. 양광준은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소령입니다.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시 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량에서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했습니다. 기혼인 양광준은 미혼인 피해자와 올해 초부터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게 되자 갈등이 생겼고 끝내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했고 돌과 함께 봉투에 담아 북한강에 버렸습니다. 피해자와 나눈 문자 내용을 지우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살아있는 척 꾸미려고도 했습니다. 프로파일러 3명은 계획범죄 성향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위조번호 파안을 찾을 때 이미 살해
동기가 생겼다고 보고 지난 7일 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하자 양광주는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최소 법적 유예 기간인 5일이 지나 오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 뒤 군인 신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엔 양광준이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것과 가족관계까지 민감한 신상정보가 퍼진 상태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전면 거부한 채 학교 건물을 점거했고 학생과 교수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건물 출입문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아이씨, 아시라고요. 내 연구실에 당신이 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서로의 옷깃을 잡아채기도 합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어제 수업 거부와 건물 점거 시위가 벌어진 동덕여대입니다. 곳곳에서 교수와 학생이 충돌했습니다. 학생들과 말싸움을 하던 교직원에게는 야유가 쏟아집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건물 점거와 수업 거부는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학교 측의 불통 행정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특히 학생들의 요구에도 학교 시설물을 교체하지 않다가 지난해 인명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비민주적인 학사 개편,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방치하고 비극적인 사고도. 어제 의견 수렴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던 학교 측은 이후 별다른 소통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폭력 사태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성신여대에서도 학생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분노죠. 말을 안 하고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으니까. 성신여대는 공학 전환이 아니며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성범죄 가해자 역시 변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걸 모른 상태에서 피해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겼는데 해당 법무법인은 사임했고 돈도 돌려줬다는 입장입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A양은 지난 2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B군이었습니다. A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텔레그램 등에서 퍼뜨린 겁니다. 너무 끔찍했죠.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지금 자퇴 하고서 퇴직 준비하고 있대요.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경찰에 고소장을 낸 지 5개월여 만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합성물이 퍼졌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그냥 저희는 막연히 기다리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판결이 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 이런 답만 받았어요. A양의 부모는 지난 9월 변호사를 선임해 B군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B군의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들 중 2명이 A양의 민사소송을 맡게 된 변호인과 겹치는 걸 알게 됐습니다. 2명 모두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가해자의 처분서를 피해자 측에 잘못 보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전 이해를 못하겠고요. 취합해갖고 다 전송해주고 했던 거죠. 법무법인 측은 형사사건이 끝나고 민사소송을 맡으려 한 시점에 먼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알게 돼 수임료를 돌려주고 사임했다며 가해자 측의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양 부모는 최근 서울 변호사회 등에 해당 변호사들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현직 격투기 선수가 아동 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여기엔 11살 아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휴대전화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최강일 PD의 단독 보도입니다. 11살부터 15살 사이 아동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격투기 선수 A씨. A씨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날 지인에게 핸드폰을 맡겼습니다. 저는 그 지인과의 좀 오래된 관계였고요. 항상 옆에서 잘 챙겨주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마약을 뜻하는 은어인 술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는 메시지와 돈을 갚으라는 협박 문자가 계속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또 돈을 빌린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이제 제가 오픈하게 된 거죠. 핸드폰을 확인한 지인 B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그래서 보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영상 속에 보니까 교복 입은 애들도 나왔고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 쏟아진 겁니다. 옆에 마약도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실제로 경찰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옆에 마약이라는 특정된 그 물체가 있었다고 저한테. A씨가 운동했던 체육관 근처 중학교의 명찰들을 찍은 사진도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누가 딱 봐도 어린아이다. 그냥 딱 봐도 미성년자다. 라는 생각이 좀 컸죠. A씨의 다른 핸드폰에서도 다른 미성년자들에게 성매수를 시도하는 메시지가 확인됐습니다. 폰에는 마약 거래 정황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전달받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인물에게 상납하며 돈을 받아온 겁니다. 캔디 몇백 개, 그 다음에 어떤 거 몇백 개,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장에 넣어놔라. 그리고 계량기를 들고 와라. 했었고. JTBC 최강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해당 격투기 선수의 지인은 휴대전화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이걸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시간을 보냈고 증거물인 전화기마저 선수 가족에게 돌려줬습니다. 계속해서 최강일 PD입니다. 격투기 선수 A씨가 구속 직전 사용하던 핸드폰에서 나온 메시지들입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시험을 잘 봤냐 물어보고 용돈 필요하지 않냐며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재판을 앞두고도 청소년 성착취를 했던 겁니다. A씨 핸드폰을 받아 수사했던 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2기였습니다. 마약 거래부터 시작됐습니다. B씨는 A씨 집에 숨겨져 있던 액상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을 찾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또 핸드폰 속 공범들과 통화하며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저는 협조 중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한테 허락받아서 선의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마약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B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도소에서 그 편지를 오픈하기 때문에 죽인다 이런 말은 못하지만 나는 모든 걸 다 밝혀낼 거고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선 다 할 거다.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건을 제보했지만 경찰은 마약 투약 사건으로 정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단순 투약으로 처리돼 불구속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성착취 영상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에 담긴 문제 핸드폰을 A씨 가족들에게 아무 조치 없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범죄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쪽에서는 부실 수사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다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커가지고. 이에 서울경찰청은 마약 수사를 먼저 한 것이고 이달 들어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강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아예 정부 조직 책임자를 맡게 됐습니다. 이 조직은 정부 효율부, 영어 약자로 DOGE인데 머스크가 띄운 도지코인에서 이름을 그대로 딴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보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연방정부를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입니다. 조직 이름은 DOGE, 공교롭게도 머스크가 밀어온 가상화폐 도지코인의 약자와 같습니다. 이를 두고 머스크가 홍보하는 도지코인을 위한 놀이 같다는 지적마저 나왔습니다. 실제로 도지코인 가격은 머스크 발탁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만 15% 넘게 뛰었습니다. 가상화폐를 띄운 당사자가 수장이 되자 당장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공직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이미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3분의 1가량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칼바람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 머스크는 X를 인수한 뒤 직원 80%를 해고했는데 그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문제는 머스크의 현재 사업 상당수가 정부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진작부터 머스크 사랑이 남달랐던 트럼프는 머스크가 미국을 구할 것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Now he is. Now he's an amazing guy. We were sitting together tonight. 머스크는 트럼프 캠프에 최소 1,830억 원, 유권자들에게도 매일 14억 원짜리 복권을 돌리며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트럼프 가족 사이에선 삼촌으로 불릴 정도가 된 머스크는 트럼프 2기 인선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아무나 상관없다는 식의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UV 차량이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면서 35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서 한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곳에서도 비슷한 돌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범죄가 잇따르는 건지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길바닥에 수십 명이 쓰러져 있고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체육공원에 차가 돌진하는 바람에 산책 나온 최소 35명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둥성 주아이시에서 난 이 사고 뒤 하루가 넘게 지났지만 중국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례적으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严防发生极端案件，全力保障人民群众生命安全和社会稳定。 범행 동기에 대해 중국 당국은 이혼 뒤 재산 분할에 불만을 품었다며 개인적인 이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일부 외신은 중국 사회에 쌓여온 내부 불만이 범죄로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산둥성 칭다오에선 화물차 운전기사가 시진핑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도로를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주아이 참사 당일에도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저장성 항저우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제 전망이 어두운 중국에서 꾸준히 터져나오는 불만과 분노가 범죄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내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50만 명 넘는 수험생들, 지금쯤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엔 황혼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에 나선 수험생도 있습니다. 83살 임태수 할머니의 도전을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전 마지막 수업. 바람에 쓸려가는 반듯한 글자로 오답 노트를 적어내려가는 83세 임태수 할머니도 내일 시험을 봅니다. 떨리지는 않으세요? 또 괜찮아요? 저 공부 많이 안 했어요. 그래. 공부를 안 했다는 건 모범생다운 거짓말입니다. 학교부터 집까지는 왕복 2시간 거리. 저거 타고 가서 내려서 유부선 타고 가서 고속로 두 무릎 속 인공 관절이 고장나도록 열심히 다녔습니다. 매일 5시간 수업을 듣고도 집에서 따로 3시간 이상 책을 봤습니다. 그만큼 공부가 좋았습니다. 70년 전 중학교를 그만둘 때 울었던 것도 공부를 좋아하고 잘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은 뭐 시험치나 마나 그냥 그거는 다 뱉죠. 아버지가 병으로 알아놓으면서 고등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난 학교 선생이 하고 싶었어. 돈이 없어서 못 간 거지. 자녀 넷, 손주 셋을 키워놓은 뒤에야 다시 시작한 공부는 어렵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보면은 물은 자꾸 밑으로 새도 콩나물은 잘 자라지 않느냐. 지금은 자꾸 흐리고 잊어버려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내 머리에 박히지 않느냐. 이미 대학 2곳에 합격했지만 수능도 잘 보고 싶다는 할머니. 소풍 도시락 싸듯 수험장에 챙겨갈 식단도 짜놨습니다. 요렇게 요만큼씩 주먹밥을 해서 한 입에 들어가게끔. 대학 생활은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MT도 좀 가고 싶고 동아리도 이렇게 하면 원래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하니까 베풀고 싶고. 졸업 뒤 진로 계획까지 마친 할머니.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부정채용부터 횡령, 배임 혐의로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3선 도전길이 열리자 그 후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연임 도전을 심사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불공정위원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 이 회장이 귀국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최승기 기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도 동의를 못합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각종 비리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의 딸의 친구를 부정채용하고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하고 지금 연결시대 전혀 아니고 저도 모르는 사이고. 이런 비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할 길이 열려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문체부는 비위 혐의를 들어 직무정지를 통보했는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두 번째 연임 도전을 승인했습니다. 이 회장이 직접 임명한 공정위원들이 심의하는 구조상 셀프 연임 심사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회장은 귀국길에서도 체육회가 정치적 독립,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IOC의 정관 내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니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 출장을 핑계로 불출석한 가운데 직원들과 폭탄주 회식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반주 한잔 한 거지. 이 회장은 3선 도전길이 열렸지만 일단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조만간에 제 거취를 결정을 하고 출마하실 가능성?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겁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꾹꾹 눌러 쓴 글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더 이상 야구장에서 볼 수 없지만 그동안 야구장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자랑스러워하며 살겠다. 은퇴를 결심한 뒤에 KT의 신본기 선수가 팬들에게 띄운 마지막 편지입니다. 13년간 롯데에서 KT를 거치며 무려 1000경기를 뛰었고 2021년 한국시리즈 4차전에선 홈런을 치며 우승까지 맛봤는데요. 무엇보다 신본기는 선행왕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명일 때나 이름이 알려졌을 때나 기부를 해서 야구장 밖에 훈훈한 온기를 지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신본기를 향한 팬들의 응원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능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날인 만큼 수험생분들은 수능 날씨도 미리 확인하셔야겠죠.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능 한파는 없겠고 날은 더 포근하겠습니다. 입실 시간인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 정도 높겠고 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두터운 외투보다는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퇴실 무렵에는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저녁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로 적은 양이 내리겠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강원도와 남부 내륙에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차량으로 시험장 가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엔 대부분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일요일에 또 한 번 비가 내리겠고 비구름 뒤로는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